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를 혼자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학생들을 보면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평상시 문제집을 풀 때도 어떤 문장에 대해서 본인만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이 학생이 어디를 혼자서 다르게 해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를 넘지 않아야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문장입니다. 특별한 문장도 아니고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이요. 센수학이나 교과서에도 항상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했는데 왜 틀렸냐라고 하면 정다면체 중에 간단한 정사면체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정사면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한 꼭지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니까 여기 있는 요 내각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각 또 여기 있는 요 내각 해가지고 총 내각이 3개 있죠. 이 꼭지점에 정삼각형 3개가 모이니까요. 그거의 합이 360도를 넘지 않아야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자,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꼭지점을 이런 한 꼭지점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꼭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꼭지점에 모인 이러한 정다각형 이거를 하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의 내각의 합이 360도를 넘지 않아야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180도라서 360도 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정육면체 같은 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뭐가 됩니까? 360도가 되죠. 360도 넘어버리니까 360도를 넘지 않아야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린 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정다면체인데 한 꼭지점에 모인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정 12면체 같은 경우는 정오각형이니까 내각의 합이 360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한 꼭지점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러한 정다각형의 내각들의 합이 360도를 넘지 않아야지만 평면이 되지 않거든요. 360도가 돼버리면 평면이 되고 360도를 넘어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의 합이 360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데 이거를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험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 이상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험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이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이 본인이 이해한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러한 도형의 내각의 합으로 이해했는데 그건지 아니면 이 꼭지점에 모여있는 이러한 도형들의 내각의 합을 의미하는지 자기가 헷갈린 부분을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험 공부를 본인이 했을 테니까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평상시 문제를 풀 때 한 꼭지점에 모인 내각의 크기 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생이 오해한 이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보면 돼요. 문제집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 내가 지금까지 많이 풀었던 문제집에서.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보통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빈출 유형들이 문제집에 나오고 특히 유형들이 나오는 경우는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어떤 정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대부분의 문제집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꼭지점에 모여있는 이런 정다각형의 내각의 합으로 해석을 하지 요거 하나의 내각 합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문제집이나 혹은 기출 문제,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보통 이러한 정다면체 관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다면체가 이루어질 조건에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이러한 다각형의 내각이 합 이런 부분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생뚱맞게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낼 것이냐 선생님들이 함정같이 이런 문제를 낼 것이냐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함정같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통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개념이 나온다면 정다면체라는 게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꼭지점에 모이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 중에서 100m 달리기 기록이 20초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50%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또 왜 헷갈렸냐면 이 전체에 대해서 헷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왜 헷갈렸냐면 이 학생이 이 전체를 전교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학생들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헷갈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라도 시험 시간에 학교 쌤한테 선생님 이 부분을 전교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 전체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하면 좋고요. 자, 만약에 질문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평상시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랑 상식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낸다면 어떤 게 타당하냐 이런 걸로 접근하면 선생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전교생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반 학생이 있을 겁니다. 일반 학생들 중에서 100m 달리기 기록이 20초 미만인 애들도 있고 당연히 20초 이상인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교생은 반이 몇 개입니까? 반이 좀 많죠. 10반까지 있을 수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반까지 있다라고만 가정을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학생 전체가. 일반 학생 전체가 10%밖에 안 되면 일반 학생들 중에서 100m 달리기가 20초 미만인 애들은 거의 뭐 5% 정도 수준이 되겠죠. 전교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학생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전교생으로 해석을 하면 50%다라는 주장은 무조건 틀립니다. 문제 자체를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문제를 해석하거나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 학생 자체가 전교생들 중에서 50%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교생이면 반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중에서 20초 미만인 애들은 당연히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 되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학교생이 시험에 낼 거냐 말이죠. 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런 문제를 안 내겠죠. 전체라는 의미를 전교생으로 해석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답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는 당연히 일반 학생들 전체로 바라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문제를 좀 더 엄밀하게 선생님들이 출제를 했으면 좀 더 좋겠지만 만약에 출제가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박지성하고 손흥민 보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냐 그러면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우리 팀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정 자체도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일단은 시험 문제가 좀 더 엄밀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엄밀하지 않더라도 답을 맞는 게 중요하죠. 그럼 답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생한테 시험 볼 때 질문 가능하면 질문하고 이게 불가능하면 평상시 내가 이런 문제집에서 이런 유형을 풀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문제로서 이게 의미가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엄밀하게 전체가 일반 전체인지 전교생 전체인지 이렇게 언급을 해줬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도 이 전체는 전교생보다는 일반 학생들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모서리 DF와 수직인 면을 찾으라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모서리 DF가 이거고 이거랑 수직인 면은 그냥 이거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 학생이 또 이 부분을 왜 틀렸냐라고 하면 기둥이라는 것 자체, 이 기둥을 직각기둥인지 아니면 약간 빗금기둥이라고 하나요? 약간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직각기둥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이런 기둥을 직각기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 있는 것도 이제 기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기둥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냥 뭐 원기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원기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고민이 들었던 게 이게 이런 형태의 직각 기둥인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기둥인지 이게 헷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헷갈린 부분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 이거는 직각 기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고요. 만약에 지문이 불가능하더라도 평상시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집을 풀었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언급해서 문제화한 거를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문제집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유형이 나오면 당연히 두 밑면이 평행하면서 직각으로 여기가 다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이런 형태의 직각기둥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집을 풀어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함정같이 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답이 없을 거예요. DF랑 수직인 면이 안 나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형태라면 DF랑 수직인 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DF랑 수직인 면이 나오려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형태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라고 예상을 하고 답을 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시험 문제에 좀 더 엄밀하게 언급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언급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수학 선생님을 만나기 힘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문을 할 수 없었을 때는 그렇다고 이제 뭐 틀릴 수는 없잖아요. 틀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의 출제 의도가 뭔지도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 내가 많이 풀어본 패턴이 뭔지도 생각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내면 답이 없는 문제를 낼 거냐 그건 아니니까 답이 있는 문제를 낼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관점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청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가끔 문제 오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로 냈을 때는 이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그런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출제 의도를 생각해서 내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여러 개로 해석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냈으면 출제 의도상 어떤 게 더 타당할까라고 해석해서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해도 그 오류를 인정하거나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문제 오류를 지적을 해도 아주 명확한 오류일 때는 재시험을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출제 의도상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평상시 내가 문제집에서 푼 것과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합당한가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도 볼게요. 이 문제도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한번 보면 물의 깊이가 6cm가 될 때까지 그림 있죠. 그림이 6cm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그림으로 이렇게 물이 차는 모습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10초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물을 채우는데 총 10초가 걸렸다. 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몇 초 동안 물을 더 받아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보면 더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면 지금 이만큼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는데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물을 이만큼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물을 몇 초 동안 더 받아야 되는가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왜 헷갈렸냐라고 봤더니 이거를 요만큼 채워진, 즉 6cm만큼 채워진 상태에서 물을 가득 채우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게 비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구하라는 문제인지 그게 헷갈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면 수학쌤한테 시험 시간에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고, 이게 불가능할 때는 이런 문제를 문제집이나 혹은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받아야 하는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채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처음부터 물을 가득 채우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문제를 좀 특이하게 해석을 해서 틀리는 학생에 대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좀 특이한 게 책을 덜 읽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책도 좀 많이 읽고 지식 도서도 많이 읽은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해석하는 거죠. 이건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집 풀 때도 이상하게 해석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해서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그게 힘들다면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을 때 문제집을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떤 형태로 더 자주 출제가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좀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려면 어떤 부분으로 나온 게 좀 더 타당한지 그렇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